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 서두에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또 진인사 대천명 이런 좀 비장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지난 강의는 제가 항암 주사를 맞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1차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고, 또 2차 방광암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암이란 것이 대단히 절망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암을 경험하면서 9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년의 암, 이것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암이 걸리자 투병을 하지 않고 그냥 암을 정면 대체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는 대단히 참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진 삶이었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암을 회피할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맞을 것도 아니고 같이 동행할 수 있다면 동행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편하게 행복하게 이런 병통 없이 일생을 살다 가는 거 참 좋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통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게 또 인생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베리아, 무서운 어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시베리아를 말할 수 없죠. 또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대의 장렬하는 태양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내가 열대를 안다, 아프리카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래, 암을 회피하고 사는 것이 인생일까? 아니, 암을 경험하고 그 고통도 감수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또 치료도 해가면서 가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왜 계속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저의 학자적인 명예와, 또 제가 시학자로서 끝까지 뭔가 시학에 대한 호기심, 자부심, 그리고 희망, 저는 솔직히 이 시 강의를 위해서, 이 시학 강의를 위해서, 이 새로운 시학 강의를 이 85세라는 나이에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위해서라도 어쩌면은 암과는 같이 동행해야 된다. 아니, 치료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하면서 저의 시학의 세계를 개척해 간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요즘 저는 좀 양자역학과 은유시학에 좀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과 은유시학, 물론 이제 시학의 최후가 절체절명이랄까요? 처음과 끝이 바로 은유, 메타포였다면은,
또 이것이 양자역학과 만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그 은유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우주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니 시학을 왜 하는 것인가, 시학의 마지막은 또 무엇인가, 시학의 끝자락은 무엇일까, 인생의 끝자락은 또 무엇일까, 우주의 끝은 무엇일까. 저는 양자역학을 맞으면서 뭔가 그 끝자락이 보이는 듯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학의 마지막이 바로 이 양자역학과의 만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암치료 대단히 그 참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는 것이 또 인생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양자역학과 은유의 시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암투병을 하면서 이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 아이고 참 딱하다 뭐 그럴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고 이것이 보다 더 깊은 인생을 체험하는, 오히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저의 여생을 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뭐 외롭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그러기보다는 대단히 즐겁고 막 기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양자역학과 은유의 시학을 하면서 뭐 대단한 시는 아니지만 저의 시 꽃밭에서를 비교하면서 앞서서는 그 양자역학과 소위 양자 중첩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또 소위 그 파동과 입자라는 그 이중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사실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파동, 흔들림의, 아니 진동의, 리듬의 존재다. 그런 리듬의 존재, 파동의 존재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입자화된다, 형상화된다. 결국 우리가 불가시의 또는 수많은 가능성의 어떤 중첩 상태에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화함으로써, 은유화함으로써 마치 파동이 입자로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개념과 사물들을 우리는 이미지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갖는 것이 바로 은유, 메타포다. 그런 점에서 이 양자역학과 메타포, 은유와는 너무나 상동성을 갖고 거기에 어떤 시학의 본질이, 보편적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양자 얽힘과 저의 절시 꽃밭에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자의 두 번째 특징은 양자 얽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양자를 둘로 나누어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얽혀 있다는 말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두 물체의 거리가 떨어질수록 상호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서로 얽혀있는 두 양자 중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는 아무리 멀어져도 그 나머지 상태를 동시에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영국에 각각 상자 하나씩을 놓고 한국의 상자에만 고양이가 들어있을 경우 한국에서 상자 뚜껑을 열자 고양이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 순간 영국에 있는 상자는 고양이가 없는 게 동시에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야 한국에서 결정됐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알려주지 않은 영국에 있는 상자에도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자가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있는 상자에 고양이가 있다고 확정되면 영국에 있는 상자는 동시에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한국에 있으니까 거기는 없는 거 당연. 그런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예로 들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예를 하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똑같이 짬뽕과 짜장면을 좋아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니까 유전자는 모든 게 다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는 A는 서울에 있고 또 하나는 부산에 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쌍둥이 형 보고 야 점심 뭐 먹을래? 하니까 저는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그 순간 부산에 있는 쌍둥이 동생이 나는 짬뽕을 먹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산에 있는 동생도 같이 짬뽕 짜장면 다 좋아해요. 그러면 둘이 다 짬뽕을 좋아할 수 있고 짜장면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형이 짬뽕을 좋아한다 하면은 부산에 있는 동생은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동시에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연락도 안 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연락한 사실도 없는데. 그런데 이 형제를 지구 끝에 갖다 놔도 아니 우주 끝에 갖다 놔도 그 답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양자 얽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자, 고전역학에서는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는 절대로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다 각각 제각각이에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의 어떤 규칙과 법칙을 갖기 때문에 개체라고 말해요. 너와 나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물들. 그게 고전역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국소성의 원리라고 말하죠. 너는 나고 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대 과학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사물은 개체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 그 차이점, 변별성을 찾아내는 것이 근대 과학의 임무였습니다. 서로 차이가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고전역학입니다. 그래야 분열과 차별을 진리니 정인이 하는 그런 걸로 생각했죠. 나누는 것, 쪼개는 것, 분리하는 것, 그게 과학적 상황. 그게 분석, 철학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찾아내고 구별해내는 그것이 똑똑한 과학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고, 그런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이 그게 가치고 진리고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 역사에서 그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
그 차이점을 밝혀내다 보니 결국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차별성, 차이점, 네, 소위 그 어떤 이런 서열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악순환이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비극적인 모든 역사가 따지고 보면 그 차이의 역사, 분별의 역사, 그 구별하는 고전역학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천하의 아인슈타인조차도 A에게서 어떤 외부의 영향이 주어진다 해도, A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B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위 국소성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그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 과학자들은 이 원자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전자가 행성처럼 단단한 물질,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양자들이 보이는 파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파동과 달리 전 우주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전자나 전자파를 발휘하고 그 전자파는 전 우주를 향해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강하고 약한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전자 파동으로 되어 있고, 파동은 결국은 흔들림, 물결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물결처럼 퍼져 있는 그런 그 전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서로 자기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이 서로 교류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양자의 얽힘이란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과 전 우주 공간에 걸쳐 있는 하나로 연결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국소성이 아니라 비국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그 Principle of Non-Locality. 모든 것들은 거시 세계에서는 다 개체적이고 독립적인 것인데, 미시 세계에서 보니까 서로 다 이 우주 만물들이 얽혀 있어요. 진동으로, 파동으로 얽혀 있어요. 전 우주를 가로줄과 세로줄로 짠 하나의 매트릭스, 맞아요. 방석과 같은, 여러분들 날줄 시줄로 이렇게 짠 방석이란 전 우주가 따지면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런 매트릭스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속에, 그런 거 얽힘 속에 같이 얽혀 있다. 모든 사물이 얽혀 있다는 이 양자역힘의 과학은 시에서, 은유에서 사물 간의 동일시 또는 등가성의 발상과 역시 공통점을 갖습니다. 우리가 메타포라고 할 때 전이 뛰어넘는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왜 내 마음은 호수라고 이렇게 은유의 형식을 취합니까? 왜 하나님은 목자라고 이렇게 은유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목자와 동일시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전제가 있죠. 또 같은 값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알고 보니 그들도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은유적인 동일시나 등가성의 발상과 양자역학에서 이 얽힘의 발상, 아니 얽힘의 과학적 사실이 결코 이것은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유에서 동일체, 내 마음은 호수요. 아니 어떻게 마음이 호수가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그 시인들이 어거지다. 그것을 그래서 상상이고 상상은 비현실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니까 그 상상이 비현실이 아니라 과학적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양자역학과 은유의 어떤 공통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또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목자시니에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목자로 규정하는 것은 서로 간에 뭔가 연계성이 있다. 뭔가 동일성이 있다. 또는 대등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상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적 논리로 보니까 아니 그것이 과학이고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비과학, 비논리, 비합리, 비이성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소위 그 세계가 아니 그게 오히려 양자역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과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천지개벽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주 만물에 대한 생각, 인생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대전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양자 얽힘 또는 이 비국소성의 원리는 은유에서 모든 사물로서 연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이질적인 두 사물을 등가관계로 통합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는 양자역학이나 은유의 시학이 고전역학이나 이성주의처럼 만물을 모두 독자적인 것, 개별적인 것, 국소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만물은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된 것으로, 그렇다면 이 세상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죠. 지금까지 모더니즘이, 근대주의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성주의가 그리고 고전역학이 그 잘났다는 그 모든 철학이 모두가 마르크스 철학이 다 분열하는 것을 마치 진리고 정의 쪼개놓고 나누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의 세계로 가보니까 이 세상은 분열이고 차별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어요. 통합이에요. 그리고 이런 통합을 일찍이 실현해 왔던 것이 바로 시학에 있어서 메타포가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시학의 메타포는 오히려 양자역학보다 몇 세기, 몇 천년 앞선 그런 인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절시 꽃밭에서를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 꽃밭을 가나안의 그 꽃밭을 사행해서 꽃밭이 뭐냐, 꽃밭에서는 제목이 꽃밭이 도대체 뭐냐, 개나리 진달래 흔들리는 꽃밭이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흔들리는 꽃밭이다. 네,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흐드러진 꽃밭이다. 여기저기 꽃들이 많다는 꽃밭, 아주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따라서 그런 일반적인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에는 어떤 감동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흐드러졌단 말 하나 수식어를 붙인 것 뿐이죠. 그런데 이 꽃밭을 사행에 가서 갑자기 이 꽃밭을
가나안의 혼인잔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국소적으로, 국소성의 원리로 생각하면 과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꽃밭하고 가나안 혼인잔치하고 같습니까? 무슨 연계성이 있습니까? 오늘의 꽃밭과 아니 2000년 전 어느 마을의 혼인잔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기적처럼 만개한 꽃밭과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과 어떤 동격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등가적 사고,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우리는 상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즉 그런 상상을 하면서 감히 꽃밭을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꽃밭을 은유적 어법인 또 맹진사댁 청사초롱이다 라고 또 꽃밭을 이렇게 메타포로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닥이는 같습니다. 잔인한 환생이다. 아리대아린 눈물이다. 자, 이 모두가 꽃밭과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동일하다는 시인의 상상력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네, 기존의 시학에서는 이것을 얘기할 때, 꽃밭을 예를 들어서 가난 혼인잔치다, 맹기사때 청사초롱이다, 잔인한 환석이다, 파닥이는 같습니다, 아리디 눈물이다, 이런 어법을 폭력적 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이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니까 폭력적이라는 말을 사실은 썼습니다. 기존의 시학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폭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꽃밭이나 가난 혼인잔치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사건들은 직접 간접으로 서로 연계성을 갖는다. 서로 얽혀있다. 내 파동으로 얽혀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때 오히려 꽃밭을 우리는 맹이사댁 청사촌이다, 파닥이는 같습니다, 잔인한 환승이다, 아리디아린 눈물이다. 그래서 대단히 양자역학적 표현이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과학이라면, 그것도 과학이라면, 그러면 시도 과학이다라는 말이 당연하게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세상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주관적이다, 망상이다 라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온 것입니다. 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해야 은이라면 말을 꾸미는 거다, 수사학이다 하는 정도로 우리는 은유, 메타포를 또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연이 상상이냐면 초, 중, 고에서 국어 시간에 은유를 뭘로 가르칩니까? 수사학의 일종이라고 가르쳐요. 수사학, 말을 꾸미는 방법. 아직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한심한 겁니다. 은유가, 메타포가 말을 꾸미는 겁니까? 우리는 이 양자역학과 은유의 시학, 그리고 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은유는 꾸미는 수사학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아다시피 전혀 관계없는 두 사물을 동일시해서 연계해서 통합하는, 우주를 분열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계급사회가 아니라 통합하고 하나라 만드는 사회, 그게 바로 시학이고 양자역학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양자역학을, 그래서 이 양은유나 상상을 그리고 은유나 상상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그는 은유나 상상을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떤 대리 만족이다, 대리 현상이다
뭐 또 이렇게 방어 기제로 또 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야콥슨에 이르러서 등가성이다 라고까지 막 이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양자역학에 이르러서는 이제 굳이 그렇게 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지 않아도 대단히 은유가 과학적이다 라는 사실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의 원리는 모든 양자는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은 물질이나 정신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은 에너지가 되고 파동이 되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꽃밭이 개나리, 진달래와 가난의 혼인잔치 청사처럼 파닥이는 가슴과 눈물과는 외형적으로 고전역학적으로는 무관한 듯이 보이지만 사물은 모두 에너지의 파동으로 전 우주를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꽃밭을 맹진사택 청사초롱과 연결이어 동일시한 이 은유적 상상이 오히려 양자과학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시학의 은유적 상상은 이제 비과학이 아니라 양자 얽힘의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새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